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이른이 된 평범한 아줌마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아려오는 상처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런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창피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런 일들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혹시나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믿고 사랑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배신으로부터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러분은 목욕탕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를 상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그날 본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제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들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들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의 대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25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태평이가 태어났어요. 제 첫째이자 마지막 아들이죠. 태평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하얀 피부에 또렷한 눈매,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보석 같았어요. 남편은 아들을 안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자라고 말하면서요. 그때 저는 맹세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태평이가 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간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되었다고 했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태평이만은 제대로 키워줘. 우리가 못 이룬 꿈을 저 아이가 이루게 해줘. 그리고 태평이에게는 아빠가 없어도 엄마 말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5살짜리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평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어요. 태평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죠. 저는 그런 태평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이웃들도 태평이 참 잘 키우셨네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태평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태평이가 다른 아이들과 싸웠다는 거였어요. 저는 급히 학교로 달려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태평이가 반 친구를 때렸다는 거였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태평이를 아버지 없는 새끼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태평이와 이야기했어요. 태평아, 아빠가 없다고 해서 창피해할 필요 없어.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태평이는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친구들이 자꾸 놀려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때 저는 태평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태평이에게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태평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려고 했어요.
비싸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려면 제가 더 일해야 했죠. 때로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했어요. 태평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도 합격했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생각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제가 꿈꿔왔던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태평이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태평이는 고마워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책값, 옷값까지 다 대야 했거든요. 태평이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뻤어요. 제 아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끔 태평이가 비싼 옷을 입고 오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주는 용돈으로는 그런 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태평이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고 장학금도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대견해했죠. 제 아들이 이렇게 독립적이고 열심히 산다니까요. 태평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식 직장이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이 이뤄진 거예요. 제 아들이 사회인이 된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태평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주미라는 아이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죠. 무엇보다 저한테 잘해줬어요. 어머님, 이런 음식 좋아하세요?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하면서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태평이와 주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결혼 준비도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 비용을 대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평이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괜찮은 결혼식을 올렸죠. 저는 아들이 이렇게 의젓해진 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잘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에 태평이는 주미와 함께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집이었거든요. 넓고 깨끗하고 가구도 멋있었어요. 태평아,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벌고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태평이가 비싼 옷을 입고 있거나 좋은 차를 몰고 오는 걸 봐도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되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전대를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태평이가 점점 바빠진다면서 저를 잘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전화를 해도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고만 하고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서 이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성인이 된 아들에게 엄마가 계속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평이가 갑자기 제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파리하고 초췌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정장도 구겨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태평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태평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30이 넘은 어른이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태평이는 계속 울면서 설명했어요. 회사에 큰 손실이 생겼고 지금 당장 돈을 구하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50만 원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50만 원?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합쳐도 그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울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려서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부당했고 친구들한테도 이미 다 빌렸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태평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아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5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평생의 저축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에 제게 준 금목걸이도 팔아야 했어요. 그 목걸이는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제 적금을 모두 해지했어요. 그리고 목걸이도 팔았어요. 목걸이를 팔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 같았거든요. 돈을 모두 모아서 태평이에게 전화했어요. 태평아, 돈 준비됐어. 어디서 만날까? 태평이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이번 위기만 넘기면 회사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돈을 건네줄 때 태평이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간절하고 감사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돈을 준 후 몇 주 동안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먹는 것도 아껴가면서 살았죠. 반찬도 김치 하나만 놓고 먹었어요.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요. 하지만 아들을 도와줬다는 생각에 마음은 뿌듯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미가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 혹시 돈을 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태평이가 뭐라고 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미 제가 가진 걸 다 준 상황이었거든요. 주미야, 엄마도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 라고 했더니 주미가 갑자기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참 이상하시네요.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태평이를 믿고 있었어요. 아마 주미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에 태평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태평아, 회사 일은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봤어요. 태평이는 엄마,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라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했어요. 제가 아들을 도와준 게 정말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태평이가 성공하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태평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싶었거든요. 태평이에게 전화해서 태평아, 내 생일인데 엄마가 음식 만들어서 갈까?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엄마라고 하더니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럼 잠깐만 와서 주고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생일 당일에 저는 정말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태평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만들었어요. 비록 좋은 재료는 못 썼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죠. 태평이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주미가 나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는 했는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주미야, 태평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잠깐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은 주고 가세요. 나중에 태평이가 맛있게 먹을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좀 서운했어요. 아들 생일인데 직접 만나서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럼 음식만 놓고 갈게. 태평이한테 엄마가 만든 거라고 꼭 전해줘라고 했어요. 부엌에 음식을 놓으면서 집 안을 둘러봤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거실에 비싼 것 같은 향 디퓨저가 있었고 주방에는 새로 산 것 같은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브랜드의 제품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비싼 브랜드였거든요. 주미야, 이 향 디퓨저 새로 샀니? 예쁘네 라고 했더니 주미가 그거요?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머신도 선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것도 선물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회사에서 이런 비싼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을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비싼 물건들은 어떻게 있는 거지? 며칠 후에 태평이에게 전화해서 태평아, 생일 음식 맛있게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엄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안정될 것 같아요 라고도 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복통이 심해서 태평이네 집에 갔어요. 화장실을 급하게 써야 했거든요. 주미가 문을 열어줬는데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주미야, 미안한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 배가 너무 아파서라고 했어요. 주미가 거실 화장실은 지금 막혔어요. 안방 화장실 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급해서 안방으로 갔어요. 주미가 거실 화장실은 지금 막혔어요. 그런데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잠겨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주미를 불렀어요. 주미야, 이 문이 안 열려. 주미가 와서 그 화장실도 고장 났어요. 거실 화장실 써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뚫릴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급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미야, 미안하지만 정말 급해서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 라고 했어요. 주미는 좀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그럼 옆집에 가보실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집에까지 가서 화장실을 빌리기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다시 거실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봤더니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문고리만 돌리면 열릴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문고리도 가끔 이렇게 됐었는데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면 열렸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있던 금속 젓가락을 가져와서 문고리를 살짝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역시 고장이 아니라 그냥 잠겨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급한 게 먼저였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요.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욕조 안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비닐 포장된 5만 원권 다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금괴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명품 시계들이 든 상자들도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란 말이지? 제가 목걸이까지 팔아서 준 50만 원 때문에 울면서 애원했던 그 아들이 이런 돈들을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욕조 가장자리를 붙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평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들키면 어떻게 될까? 태평이가 이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혹시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급히 화장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태평이가 엄마, 언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아, 태평아,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좀 빌렸어. 주미가 옆에서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화장실을 급하게 쓰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태평이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배가 아파서 그래. 이제 좀 나아졌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가 핑핑 돌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봤다는 걸 들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목을 감싸 쥐고 아이고 어지러워라고 하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태평이가 급히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미도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아니야, 집에서 쉬면 될 것 같아. 혈압이 갑자기 오른 것 같아. 태평이는 그래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태평아, 병원은 괜찮아. 그냥 집에 가서 약 먹고 쉬면 될 거야. 저는 일어서려고 했는데 일부러 비틀거렸어요. 태평이가 저를 부축해서 그럼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제가 본 게 정말 현실인지, 제 아들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태평이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어요. 태평이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하고 갔어요. 태평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요. 제가 목걸이까지 팔아서 준 돈을,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모은 돈을 받아가 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욕조 안의 돈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태평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혹시 태평이가 정말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며칠 후에 태평이에게 전화해서 태평아, 그날 어지럽던 건 괜찮아졌어. 걱정 끼쳐서 미안했어 라고 했어요. 태평이는 다행이에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요. 며칠 후에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요즘 나오는 아주 작은 녹음기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태평이네 집에 갈 기회를 기다렸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태평이가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미가 엄마 뵙고 싶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좋지. 갈게. 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갔죠. 태평이와 주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태평이가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안정됐어요. 라고 했어요. 주미도 정말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이 뒤틀렸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다행이다. 우리 태평이가 잘 되는 게 제일이야 라고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잠깐 화장실 좀 갈게 라고 하고 거실 화장실로 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파 뒤에 녹음기를 숨겨두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녹음기를 소파 쿠션 틈에 끼워 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럼 나는 이제 갈게 라고 하고 집에 왔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속 걱정됐어요. 녹음기가 발견되지는 않을까, 혹시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요. 며칠 후에 다시 태평이네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깜빡하고 안경을 두고 온 것 같아 라고 핑계를 댔어요. 다행히 태평이와 주민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서 녹음기를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와서 녹음기를 틀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태평이와 주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는데 나중에 제가 떠나고 나서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정말 순진하지? 라는 주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태평이가 그러게 이렇게 쉽게 속일 줄 몰랐어 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주미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더 이상 뽑을 게 없잖아 라고 하니까 태평이가 치매 걸렸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면 돼. 그럼 엄마 집이랑 가게도 우리 거가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그 순진한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주미가 하지만 어머님이 아직 멀쩡하신데 치매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태평이가 괜찮아. 병원에 돈 좀 주면 진단서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미가 그런데 이 돈들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여기 둘 수는 없잖아 라고 하니까 태평이가 곧 다른 곳으로 옮길 거야. 안전한 곳으로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사랑했던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들에게 마른 우물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슬프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제가 정말로 요양원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움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민석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사는 젊은 변호사였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민석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가끔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민석이가 대학 갈 때도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었어요.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석아, 이모가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했어요. 민석이는 물론이죠, 이모님.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민석이를 만나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 민석이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모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태평이 형이 그럴 리가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녹음기를 틀어서 들려주니까 민석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모님,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민석이는 변호사답게 상황을 차근차근 분석했어요. 이모님,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이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민석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어요. 먼저 제 재산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태평이와 주미의 계획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민석이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집과 가게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특별한 계좌에 넣어뒀어요. 만약 제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태평이가 손댈 수 없는 계좌였거든요. 그리고 민석이는 사립탐정도 소개해줬어요. 태평이와 주미가 그 돈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리고 그 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에 사립탐정이 연락을 왔어요. 태평이와 주미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태평이는 실제로 여러 명의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태평이는 이미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들을 전부 욕조에 숨겨두고 있었고요. 사립탐정은 태평이가 그 돈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장면까지 찍어왔어요. 교회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돈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쁜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저만 속인 게 아니라 다른 노인분들까지 속이고 있었다니요. 민석이는 이모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태평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제 아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해서 만나기로 했죠. 민석이가 이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봐요 라고 했어요. 며칠 후에 저는 태평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평아, 엄마가 큰일 났어. 엄마 보험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대. 같이 은행에 가줄 수 있을까? 태평이는 네, 엄마. 언제든지요. 라고 했어요. 아마 또 돈을 뺄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은행의 VIP 룸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그날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민석이와 다른 변호사님도 함께 오기로 했고 모든 증거들도 준비했어요. 약속 당일에 태평이와 주미가 은행에 왔어요. 그들은 제가 혼자 온 줄 알았는데 VIP 룸에 들어오니까 민석이와 변호사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라고 태평이가 물어봤어요. 저는 법적인 서류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와주셨어 라고 했어요. 태평이와 주미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평이와 주미 앞에 사진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욕조 안의 돈 사진,
창고에서 돈을 정리하는 사진, 그리고 다른 노인분들과 만나는 사진들까지요. 태평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민은 아예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변호사님이 김태평 씨, 이 사진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녹음기도 틀었어요. 태평이와 주미가 저를 순진한 엄마라고 부르면서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라고 태평이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제 아들로 볼 수가 없었어요. 태평아, 아니 김태평 씨. 저는 일부러 존댓말로 말했어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태평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주미도 따라서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그들을 포기해버렸거든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두 분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모든 피해 금액 4억 원 배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억 원, 총 6억 원을 일주일 안에 지불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 상속권도 모두 포기하는 조건이었어요. 태평이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지만 변호사님이 창고에 있는 돈만 해도 10억은 넘을 텐데요. 라고 하자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태평이와 주민은 두 번째 조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태평이는 계속 저를 보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남남이니까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만나지도 맙시다. 태평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 김태평은 진작에 죽었어요. 당신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태평이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당신은 진작에 죽었어요. 일주일 후에 정말로 6억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민석이가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다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돈을 되찾았다고 해서 제 마음의 상처가 나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많은 걸 정리했어요. 살던 집도 팔고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림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봉사활동도 하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태평이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5살 때 제 품에 안겨서 엄마 사랑해라고 했던 그 아이, 초등학교 때 상장을 받아와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슬퍼해야 할 건 태평이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걸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이제 이른이 된 나이에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해요. 여기서 만난 순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인데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순자도 자식들한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저를 잘 이해해줘요. 경이야,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신기하지 않아? 라고 순자가 말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민석이는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이모님 잘 지내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해요.
민석이는 진짜 아들 같아요. 제가 힘들 때 곁에서 도와준 진짜 가족이에요. 얼마 전에 민석이가 전화로 말해줬어요. 태평이와 주미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평이는 지금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제 집 앞을 지나다니는 것 같다고도 하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무리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제가 낳은 아들인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식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참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른이 되어서야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바다를 보고 싶으면 바다를 봐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싶으면 수다를 떨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었어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제 자신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순자가 말해줬어요. 경희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제 자신은 뒷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 자신이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태평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제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요.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모두 제가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요. 태평이가 지금 어떻게 살든 그건 제 상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한 거예요. 매일 저녁 저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목욕을 해요. 예전에 태평이 집 욕조에서 봤던 그 돈들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 대신 따뜻한 물과 향기로운 입욕제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지 생각하게 돼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견뎌낸 제 자신이 대견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알았어요. 평화로운 일상, 좋은 친구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좋은 책.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민석이가 가끔 제 그림을 보러 와요. 이모님, 그림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라고 칭찬해줘요. 저는 그럴 때 정말 기뻐요.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 주니까요. 그리고 민석이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저와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을 말이에요. 이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고 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해요. 하지만 그 슬픔보다 더 큰 건 제 자신을 찾은 기쁨이에요.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사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상처가 깊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해요. 이경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그리고 정말로 좋은 하루를 보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면서요. 때로는 바닷가를 걸으면서 남편 생각을 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져 가고 있어. 남편이 살아있다면 제가 이렇게 강해진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태평이 생각도 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 그 아이에 대한 기억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비록 그 아이가 자라서 저를 배신했지만 어린 시절의 그 아이는 정말로 저를 사랑했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길어요. 중간에 넘어져도, 상처를 받아도, 배신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이른이 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노을을 보는 시간이에요. 바다 위로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구나.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리고 가끔 순자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야기해요. 순자야, 우리 참 멀리 온 것 같아. 순자도 그러게,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절망스러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기뻐요.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자신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웃고, 내가 즐기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이른이 되어서야 찾은 이 자유와 행복을 저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저는 제 작은 집 거실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창문 밖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제 마음도 그 갈매기들처럼 자유로워요. 그리고 벽에 걸린 제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이 그림들은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후에 그린 거예요. 전에는 그림을 그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붓을 들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순자와 함께 바닷가에 그림을 그리러 갈 예정이에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게는 어떤 보물보다 소중해요. 민석이도 곧 와서 제 그림들을 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싸운 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에요. 용기예요. 새로 시작할 용기, 자신을 사랑할 용기, 행복해질 용기. 그런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저를 도와준 민석이에게 감사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준 순자에게도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용기를 낸 제 자신에게 감사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진짜 제 인생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드렸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